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오늘 코빗 랩의 진행을 맡게 된 코빗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근법 이후 변화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빗은 지난 10월 20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가 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정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슝슝! 신고 수리 이후 첫 번째 변화는 고객 확인 의무가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는 KYC, Know Your Customer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전에는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을 했고 4대 거래소의 경우 실명 확인 계좌 인증으로 간접적으로 고객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상 금융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처럼 실제 명의가 확인된 고객들하고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빗이나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모두 팝업창이 뜨면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셨을 거예요. 이게 고객분들이 신고 수리 이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 수리 이후 변화 두 번째, 슝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있는 거래소만 원화 가상자산 마켓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근법과 그 감독 규정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실명 확인 계정을 확보한 4개의 거래소, 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닫고 BTC 페어마켓 위주로 운영을 하거나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본 조항은 실명 확인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벌칙 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들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실명 확인 계정이 연동되지 아니하는 자는 원화마켓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사실상 실명 확인 계정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이나 법인 고객들에 대해서 원화마켓 거래가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엄격한 해석이어서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외국인이나 법인들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수리 이후 변화 세 번째, 슝슝!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상장 정책 그리고 내부 거래 금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코빗의 자부심 중 하나는 코빗의 엄격한 상장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타 거래소들은 암암리에 상장피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 거래소는 상장피를 받지 않고 엄격한 상장 정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좋은 가상자산들을 엄선하여 상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상장피를 받아서 과거에는 되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상장피를 받은 뒤에 상장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상장피를 받고 상장시켰는데 발행업체가 펌핑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빗에서는 상장피를 받지 않고 코빗이 직접 선택한 엄선된 가상자산들만을 상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도 거래소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거래소 직원들이 람보르기니를 다들 타고 다닌다더라. 거래소에 다니면 미공개 정보가 많지 않느냐. 거래소에 다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전 차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저희 거래소 직원들은 상장피를 받지 않고 엄선된 가상자산들만 상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이제는 내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개정된 10월 5일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이 금지되었고요. 임직원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소 내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빗은 신고 수리 전까지 각 부서 담당자분들께서 엄선하여 가상자산을 선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왔는데요. 수리 이후에는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더불어 외부 위원들이 상장심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의견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 있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더 안전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정하여 상장할 계획입니다. 특근법 신고 수리 이후 네 번째 변화, 슝슝! 트래블룰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래블룰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전송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탈중앙화와 익명성의 특징 때문에 트래블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송금인과 수취인을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확인 의무가 이행된 거래소의 경우에는 실명 확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의 경우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근법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되었지만 트래블룰의 도입은 내년 3월 25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빗 코인원 빗썸은 코드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트래블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업비트는 람다를 통해 트래블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FATF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가 확인이 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가 되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험 평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송금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는 정책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블록체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이동이 막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와 산업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방향으로 갈까 염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이 10월 28일인데요. 오늘 FATF 가상자산을 위한 최종 지침서가 발표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트래블룰에 관한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규제 환경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